안녕하세요. 역사 돋보기입니다. 중국에서 다른 나라 역사 왜곡할 때 가장 잘 쓰는 도구가 바로 신화입니다. 신화 조작을 통해 역사를 왜곡하려는데요. 그래서 더더욱 우리는 중국의 신화를 알 필요가 있습니다. 삼황 5제의 중국 신화 시작하겠습니다. 많은 신화들이 그렇듯 신화는 창세 신화로 시작을 합니다. 중국 신화에서는 처음으로 등장하는 창세신이 거인 반고입니다. 태초에 혼돈에서 탄생한 반고는 태어나면서 하늘과 땅이 갈라졌고 반고가 점점 커가면서 하늘과 땅도 점점 더 벌어졌다고 합니다. 1만 8천년 후 반고가 죽을 때 온몸의 시체가 분해되는데 이 분해된 시체들이 세상의 만물을 형성합니다. 예컨대 피와 체액은 강과 물이, 두 눈은 해와 달이, 털은 풀과 나무로, 뼈와 살점은 밭과 산이 되는 거죠. 이렇게 거인의 몸이 세상을 창조했다는 거인 화생형 신화는 수메르 신화와 인도 신화에서도 등장하는데 아마 수메르, 인도, 중국 남쪽을 통해서 중국에 수입된 남방 계열 신화인 듯합니다. 반고에 대한 첫 등장이 중국 삼국지 시대에 처음 등장하는데 위초고 중에서도 가장 남방 계열과 밀접했던 오나라에서 처음으로 반고를 등장시킨 것도 그런 연유죠. 창세신화 다음은 인간이 창조되어야겠죠. 반고의 뒤를 이어 인류를 창조한 신은 여신 여와입니다. 질서의 여신이 낳은 딸 여와는 흙으로 인간을 빚기로 합니다. 처음에는 남녀 구분 없이 인간을 만드는데 인간 한 명을 만드는데 너무 오랜 시간이 걸리자 여와는 남녀 구분을 만들고 인간들끼리 자체적으로 인간의 개체수를 늘릴 수 있도록 했다고 합니다. 여와의 존재는 신분제가 형성되기 이전 인류 원시사회에선 인류의 공동체가 모계사회였다는 것을 시사합니다. 그리고 여와는 인간이 서로 짝을 지어 사랑을 나눈 뒤 자손을 만들 수 있게 해주었습니다. 이는 인류가 가족을 형성했다는, 더 나아가 인류 최초의 공동체라고 할 수 있는 씨족 사회를 형성한 겁니다. 여와는 인간 상반신에 뱀 하반신을 갖고 있는 모양이라고 합니다. 하지만 이에 대해 중국 역사학자 이중텐 교수는 여와가 뱀의 하반신이 아닌 개구리였을 것이라고 주장합니다. 여와의 와가 개구리 와에서 유래했다고 보고 있죠. 중국뿐 아니라 세계 곳곳에서 원시 문명들은 여성을 달과 개구리로 표현했습니다. 달은 여성의 생리 주기를, 개구리는 임신한 여성을 가리켰죠. 다산과 풍요가 그 어떤 것보다 중요했던 원시시대에서는 임신한 여성은 숭배되었거든요. 그렇다면 어쩌다 여와는 본질인 개구리가 아니라 뱀의 모습으로 형상화되었을까요? 이 해답은 다음 신으로 등장하는 복희의 존재가 말해준답니다. 복희의 등장은 인류 사회가 농업 생산력과 노동력이 중요해지면서 씨족 사회에서 부족 사회로, 모계 사회에서 부계 사회로 넘어가는 시기를 상징합니다. 복희도 사람의 상반신에 뱀의 하반신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신화에서 뱀은 종종 남성의 성기를 상징하거든요. 그리고 부계 사회로 넘어가면서 모계 사회의 잔재는 많이 왜곡되어 왔습니다. 여와를 복희의 부수적 존재로 만들고자 여와와 복희를 남매로 만들기도 하고 여와와 복희를 부부로 만들기도 하는 등, 혹은 복희가 여와보다 선행하는 신으로 등장하기도 하면서 철저하게 복희의 우월한 존재를 부각하죠. 그래서 여와도 복희를 따라 인간의 상반신에 뱀의 하반신으로 고정되어 전해졌던 거죠. 더불어 나중엔 중국에선 이 음양의 원리 사상이 나오자 여와와 복희의 존재를 음양으로 묶어서 두 신들이 서로를 꼬고 있는 형태로 나옵니다. 복희는 신화에서 또 세상의 구성 원리인 8괴를 정립한 존재로 나오거든요. 고대 인류 문명의 발전 순서에 의하면 씨족, 부족, 그 다음은 여러 개의 부족들이 연합하고 통합하는 부족 연맹이 나올 차례입니다. 이젠 복희보다 더 강력한 존재가 나와야 합니다. 바로 염제죠. 염제는 칭호이고 이름은 신농이라고 합니다. 신농과 염제는 다른 사람이라고 주장하시는 분들도 있지만 대개는 동일 인물로 보고 있답니다. 모습은 소의 상반신을 띠고 있다고 하며 성은 강씨라고 합니다. 이 당시 성씨는 오늘날의 성씨가 아니라 어떤 부족명을 가리킵니다. 그리고 부족은 특정 동물을 토템으로 삼고 있는데 강씨 한자를 보면은 염소와 여자를 합친 단어입니다. 그래서 염제는 소 혹은 양으로 형상화되는데 숫소와 사냥의 공통점은 뿔이 있다는 것이고 이 뿔은 남성성을 가리킴과 동시에 농업과 목축을 상징합니다. 염제 신농의 존재가 이전의 복희보다 더 강력한 힘과 선진화된 기술력 및 생산력으로 부족 연맹을 만들어냈다는 거겠죠. 여와 복희 염제 신농 3명을 일컬어 삼황이라고 합니다. 어떤 신화집에서는 여와를 빼고 수인씨, 복희씨, 신농씨 이렇게 세 사람을 삼황으로 뽑습니다. 이런 입장은 염제와 신농은 다른 존재이며 불의 신 염제는 수인씨라고 해석하는 거죠. 삼황의 뒤를 이어 이제 전설 속의 인물들 5명의 오제가 등장할 차례입니다.
황제, 전욱, 제곡, 요순 5명을 오제라고 부릅니다. 삼황은 신격화된 존재들이고 오제는 인간들입니다. 사마천도 사기를 쓸 때 삼황은 누락시키고 오제부터 시작하죠. 삼황에서 오제로의 전환은 신의 시대에서 인간으로의 시대로 넘어온 거죠. 처음 등장하는 오제는 황제 헌원씨입니다. 황제는 중국 황하 문명이 정신적으로 가장 직기로 삼고 있는 존재로 우리나라의 단군 할아버지 같은 느낌이죠. 황제 헌원씨는 판천전투에서 염제를 이기고 내쫓아 황하 유역에 정착합니다. 삼황은 동물의 모습을 취하며 특별한 능력으로 인간에게 힘을 부여하지만 오제들은 인간의 모습을 하고 있으며 신비한 능력을 갖고 있기보다는 문명의 기기와 발명을 하는 존재들입니다. 황제 헌원씨의 헌원은 수레를 의미합니다. 황제 헌원씨는 수레를 만드는 자이고 선진 기술력과 생산력을 보유한 집단이었겠죠. 신화에서는 염제를 불의 속성으로 황제를 흙의 속성으로 해석하는데 황제를 흙으로 표현한 것은 무작정 싸움보다는 흙, 즉 기반을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원시적이나마 행정체계를 만들지 않았을까 합니다. 황제의 아내에겐 4명이 있었는데 각각 양잠, 빗, 음식조리, 거울을 발명했다고 합니다. 이렇게 하나씩 무언가 문명의 전수를 해주죠. 이렇게 황하 유역의 압도적인 부족 연합을 만든 황제에게 도전장을 내민 부족이 있었으니 바로 치우였습니다. 치우를 전쟁의 신이라고 묘사하는 걸로 봐서는 치우의 부족은 전투 집단인 듯하죠. 치우는 황제를 선제해 공격했고 탕록 전투에서 황제가 승리를 합니다. 어떤 신화에서는 황제와 염제가 함께 힘을 합해 치우를 무찔렀다고도 나오고 치우를 이긴 후에 황제와 염제가 동맹을 맺었다고도 나옵니다. 황제, 염제, 치우의 관계는 신화마다 다 제각각 뒤죽박죽입니다. 순서는 다 다르지만 결과적으로는 황제와 염제가 연합을 해서 오늘날 중국 문명의 토대를 일으켰고 치우를 오제에 끼워주지 않는 거는 치우의 부족을 중국 문명으로 간주하지 않는다는 거죠. 치우라는 말 자체가 벌레, 뱀, 과실, 잘못 등을 가리키는 단어로 명백히 치우족을 깎아내리려는 어원인 걸로 봐서는 중국 문명의 테두리 안에 있는 존재는 아니었던 거겠죠. 물론 황제와 염제의 연합도 후대의 중국 통합을 위해 억지로 껴맞춘 정치적 신화 조작이랍니다. 이렇게 염제와 치우를 물리쳐 황하 유역에 안정적으로 자리잡은 황제의 부족 연합을 화하족이라고 불렀답니다. 황제 이후 황하 유역에 들어온 부족은 이 전욱이 이끄는 고양시 부족이었습니다. 신화에 따르면 전욱은 신이 사는 신계와 인간이 사는 인간계를 나누어 버립니다. 인간은 더 이상 신의 뜻을 직접적으로 받아들일 수 없게 되었고 신의 뜻을 알기 위해선 영험한 힘을 가진 존재들, 즉 샤먼들에게 의지할 수밖에 없었죠. 전욱이 스스로 제사장이 되었고요. 사마천사기 본기 전욱편에 나오는 전욱은 귀신에 의탁하여 예의를 제정하고 오행의 길을 다스려 백성들을 교화했다는 말이 나옵니다. 전욱 다음 황하 유역에 자리 잡은 세 번째 오제의 멤버는 고신시 부족을 이끌던 제곡입니다. 신화에 의하면은 태어날 때부터 말을 할 수가 있었다고 하네요. 소호 금천씨라는 사람도 있는데 일부 신화집에서는 소호 금천씨를 오제에 끼기도 한답니다. 이 소호 금천씨는 동이 지역에 새를 토템으로 하는 부족이었는데 소호를 오제 중 한 사람으로 넣는 거는 이 동이 지역까지 결국은 화하족의 일부라는 소수민족들과 타 지역을 중화권으로 전부 편입시키려는 후대에 만들어진 정치적 조작이죠. 그리고 마침내 제곡의 뒤를 이어 나오는 부족쟁이 요임금이 나옵니다. 요의 본명은 방훈이고 요가 이끌던 부족명은 도당시였습니다. 화하족의 주인이 될 수 있는 것은 저마다 선진 기술력을 보유하고 있어서였습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지만 기술력이 사회를 주도하잖아요. 이 원시 시대는 더 했겠죠. 요의 부족이 가지고 있던 기술력 중에 유독 돋보이는 기술이 있는데 신화에 의하면 요는 백성들에게 달력의 개념을 이른바 역법을 전해주었다고 합니다. 농사에 있어서 달력은 절대적이죠. 요임금 치세에 그러나 대단히 심각한 일이 있었는데 10개의 태양이 인간 세계로 내려와 대혼란을 만들고 이의 틈을 타 각종 요괴들이 날뛰었다고 합니다. 이때 10개의 태양은 제곡의 아들들이었다고 하는데 이때 옥황상제가 보낸 신 예가 하얀 활과 붉은 화살들로 10개의 태양 중 9개를 쏘아 떨어뜨리고 곧바로 요괴들도 전부 퇴치해버렸습니다. 이렇게 눈부신 활약을 했지만 예의 공을 질투한 신들이 예를 내쫓아 인간으로 만들어버렸다고 합니다. 이 신화의 다른 버전에서는 예가 요 임금의 신화였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이 신화를 해석해보자면은 제곡의 아들 10개의 태양이 난리를 피웠다는 것은 요 임금에게 밀려난 제곡의 잔당들이 요 임금을 상대로 전쟁을 벌였는데 예가 나서서 싸워 이겼다는 거겠죠. 영웅이 된 예를 질투한 요 임금이 예를 내쫓았다는 게 되고요.
한편 요임금은 자기의 뒤를 이어 부족장 자리를 넘겨받을 사람을 물색하고 있었습니다. 요임금은 국가의 치수 담당 관리였던 곤을 지목하려 했으나 곤이 9년이 지나도 강의 범람 문제를 해결 못해 후보에서 제외되었고, 대신 당시에 착하기로 소문이 나 있던 순을 추천을 받습니다. 순에게 요는 2딸의 시집을 보내고 일부 부족들을 다스리게 하는 일을 시켰는데, 이 덕치를 기반으로 관리를 너무 잘하더랍니다. 시간이 흘러 요가 죽을 때 요는 아들 단주가 아닌 유능한 순에게 부족장 자리를 넘겨주기로 합니다. 이렇게 아들에게 세습을 하지 않고 가족 내지 친족이 아님에도 유능한 인물에게 제왕 혹은 부족장 자리를 넘겨주는 양위의 형태를 선양이라고 합니다. 동아시아의 유교에서는 이 선양을 가장 이상적인 양위 형태로 치켜세웠으나, 아직 문명 단계로 들어서지 않은 원시 부족 사회에서는 세습의 의미가 없다시피 했습니다. 선진 기술력을 가진 존재들이 차기 부족장이 되는 게 더 당연했습니다. 그리고 이 선양 따위는 애초에 없었다는 신화도 있습니다. 실제로는 순이 요를 압박해서 부족장 자리를 넘겨받았고, 이를 선양이라고 포장했을 뿐이고 순이 요를 감금했다고도 나오죠. 순을 치켜 세우는 신화에서조차도 순이 부족장이 되고 요 치세의 신하들과 전 정권의 잔당들을 괴물로 묘사해 전부 순이 제거하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래도 순임금은 덕치와 예치, 예약과 문물로 통치를 하며 모든 세상이 잘 정비되었다고 합니다. 춘추 전국 시절 공자가 유교를 창시하면서 요 임금과 순 임금을 치켜 세웠고, 유교의 확장과 더불어 요순에 대한 신격화가 이루어졌고, 이 요순시대라는 단어가 태평성대를 가리키는 뜻이 되었죠. 그러나 요순 모두 해결하지 못했던 게 있습니다. 바로 강의 범람. 고대 원시사회에서는 반드시 강 근처에 몰려 살아야 했는데, 이 강의 범람을 해버리니 치수 사업이 대단히 중요했습니다. 요 임금 때는 요가 곤에게 치수 작업을 맡기지만 곤이 제대로 완수하지 못하죠. 이 순임금은 경쟁자였던 이 곤을 또 죽여버립니다. 그런데 아이러니한 거는 이 순이 치수 사업을 곤의 아들인 우에게 맡겼다는 겁니다. 이로 말미암아 곤 우의 부족은 치수 사업을 할 수 있는 원시적인 기술력을 보유한 집단이었던 듯 합니다. 다만 아버지 곤은 능숙하지 못해 실패했고 우는 성공합니다. 우는 치수 사업과 함께 수로를 파서 범람의 위험을 방지하게 했고, 이 수로 건설 사업의 성공으로 사회적 입지가 부상해서 순임금도 우에게 선양을 합니다. 물론 신화에서 선양이었던 것이고 우임금도 자기 아버지 죽인 순임금을 좋게 생각했을 리만은 없겠죠. 그렇다면 우는 왜 오제에 못 낄까요? 우는 후계를 선양하지 않고 아들 계에게 세습시켰기 때문입니다. 육아에서는 세습이 시작되면서 이상적인 대동사회는 끝이 났다고 보죠. 그리고 세습을 받은 계가 세운 나라가 하나라입니다. 물론 하나라를 건국한 건 계이지만 계는 아버지 우로부터 세습을 받았기에 하나라의 1대 왕은 우임금이라고 하고 있죠. 사실 하나라는 역사적으로 실존한 국가라기보다는 그냥 신화 속 전설의 나라입니다. 물론 중국인들은 실존했다고 믿고 있죠. 그렇다고 하나라가 아무것도 상징을 안 하는 건 아닙니다. 하나라 다음 나타나게 되는 상나라. 이 상나라는 문명 국가로 공식적으로 인정이 되는 중국의 첫 왕조에 해당합니다. 그렇다면은 신석기 시대 불악 연맹이 청동기 시대 상나라라는 문명으로 넘어갈 때 그 과도기적인 공동체가 반드시 있어야 합니다. 그 과도기 공동체를 신화에서는 하나라라고 하는 거죠. 그럼 그 과도기의 특징이 무엇이냐고 물으신다면 그것은 성벽입니다. 성벽을 만들었다는 것은 우리 영역, 니네 영역이 명확하게 구분이 지어졌다는 뜻이며, 신석기 후기가 되면은 점차 부족들 간의 싸움이 훨씬 격해졌다는 뜻이죠. 따라서 성벽은 문명 왕조로 나아가기 위한 첫 번째 징후라고 할 수 있습니다. 고대 그리스에서도 아테네, 스파르타 이런 작은 도시 국가들을 부르는 폴리스라는 단어도 성벽을 쌓은이라는 뜻입니다. 신화에서도 우는 치수 사업을 하면서 산천의 경계를 구분지었다고 나오거든요. 하나라는 우 임금 이후로 마지막 거랑이 이르기까지 17명의 왕들이 세습했다고 하는데 17명의 왕 순서와 계보와 연간이 너무 상세하고 정확합니다. 신화는 구체적이고 상세하고 정확할수록 신빙성이 떨어지는 법입니다. 마지막 거랑은 어마어마한 폭군이었고 무력으로 백성들을 해치자 쫓겨났다고 합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하나라의 실체는 거의 인정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런데 1960년 허난성 정주시 부근 이리두에서 상나라 이전 시기의 것으로 추정이 되는 약 1만 제곱미터의 넓이에 미치는 철형의 기단과 궁터가 발견되기는 했습니다. 이를 이리두 문화라고 하는데 중국 학자들은 이걸 하나라 유적이라고 보고 있으나 그저 신석기 시대 후반에서 청동기 시대 초반 문명 직전의 원시 국가로
초기 상나라의 유적이라고 해석하는 견해도 가하며 아직까지는 확실한 하나라의 유적지라고 보지 않는 의견이 대세입니다. 그럼에도 여전히 중국은 아시아의 모든 문명을 삼황오제와 하나라로 일원화하기 위해 하나라 그리고 향후 나올 상나라 주나라까지 그 기원 연도를 정확하게 짚어내려는 정치적 학술 연구를 이어나가는데, 이렇게 하상주의 기원 연도를 숫자로 정확하게 밝혀내려는 중국 정부의 역사 연구 조작을 하상주 단대공정이라고 부릅니다. 그러나 저 오랜 상고 원시 시대의 역사의 연도를 밝혀내려는 것만큼 참 이 의미 없는 일이 없지요. 이 신화는 원시 인류 사회의 발전 순서 정도로만 이해를 해야지, 그것을 찐 역사의 무슨 왕조로 이해하는 것은 순전히 정치가 개입된 조작의 역사임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그럼 역사 돋보기였습니다. 영상 재미있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해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